오늘은 22차입니다. 벌써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입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과목별로 좌편향된 그 실태를 연구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과서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교과서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왜냐니까 학생들은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EBS 이쪽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시험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또 유능한 강사들이 나와서 쪽집게 공짜 가이드 좀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다는데, 그 EBS 방송은 정부 방송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교과서의 그 일종의 자편향된 그런 내용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보다 더 어떤 임팩트라는 이런 측면에서 더 위험한 것이 방송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세뇌시키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EBS 이 문제에 대해서 지인들 사이에서 이 간헐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적은 좀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경쟁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잘 처신하는 방법이 남들 따라하는 대로만 하면,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그럼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런 EBS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내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반드시 짚어야 되는 문제고, 그 누군가가 자유경제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토론회의 발제자 이시윤이란입니다. 이거는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주위에는 사명감 있는 사람 많아요. 보면. 근데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 전문성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명감이 또 없는 사람이 또 이런 많아요. 이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시키면서 이 발제해 주신 분은 또 벌써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부산의 금성고등학교의 사회학과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 조민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발제를 맡아주셨고요. 토론자는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셋 다 좀 다 독특한 분야,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지는 않지만은 다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니구나. 의정부의 용화. 진짜 아니에요. 노원구의 용화. 노원구 맞아. 술 맞네. 헷갈리네. 노원구의 용화 여자고등학교. 예. 또 사약과 교수시면서 교육학 박사신, 전부 다 합니다. 교사시고 박사도 하시고 있네. 김소민 선생님 이렇게 모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쪽에 그 시민단체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로 계신 조영근 대표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분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방송 쪽에
최고의 한국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EBS 이런 거 방송 측면에서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분에서 좋은 이 제안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선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로 계신 황근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조현 선생님 또 일본에서 지금 바로 와가지고 이 자리에 바로 지금 또 발치하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 한번 화끈하게 EBS 배부하고 저 바로 끝나고 시간 되는 분은 저기 머리고기하고 소주 준비해놨거든요. 바로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조현 선생님. 원장님께서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해주시고 또 겁도 주셔가지고 EBS한테 내일부터 혹시 폭탄 전화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지도하면서 많이 해왔던 거고요.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그 시간차를 두고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발제 준비를 하면서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요즘 학생들이 듀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한글 모드에서 EBS를 치면 듀운이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듀운 내지는 EBS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약자죠. 90년에 교육 전문 채널로 출범해서 2000년 6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렇게 공사로 출범을 해서 애초에 이 EBS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의 보완, 국민의 평생 교육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다른 그 공영 방송들이나 다른 채널들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EBS가 주안점을 뒀던 것이 처음에 어린이 유아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큐멘터리 쪽으로 굉장히 무게를 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혹시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트 맵을 보시면 도대체 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하면서 한 20개 정도만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그 밑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옆에 있습니다만은 EBS 메인 홈페이지부터 EBS I, EBS 잉글리시, EBS 랑고, 클립뱅크, 공감, EIDF, 스토리, 미디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줄줄줄 다 나열을 한 이유는 이 사이트 맵을 들어가서 보시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도 메뉴를 보고 또 배너를 클릭하면 거기마다 다 컨텐츠가 그득그득하게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의 뒷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심지어 네 번째 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주로 영어 하나만 이렇게 본 것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링크가 걸려 있어서요.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전부 영어 컨텐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물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현재로서는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이트와 또 영어 하나만 보더라도 전부 링크되어 있는 초급, 중급, 고급에서 대상을 유아부터 교사, 일반인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각을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다 이게 쏟아져서 무차별로 모든 대상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애써서 지면을 할애해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과 관련된 다큐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어린이나 또 유아 심지어 중학생 정도까지 나와 있는 이 영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들은 지금 전혀 한 번도 누군가 검토했다든지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누군가는 한 번쯤 들춰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담아서 도구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내용 부분에서의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네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이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사교육 부담을 덜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겠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구현하겠다. 뭐 그런 목적으로 이 EBS가 출범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점검이나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의 교사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흔히 많이 씁니다. 근데 시간이 길면 안 되고 한 3, 4분에서 5분 정도가 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컨텐츠가 EBS에 있어요. 그게 이른바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하고 또는 뭐 그 학생들의 보충이나 또는 뭐 자유롭게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창의적 재량 활동이나 이런 수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동영상 자료로 그 다큐프라임이라는 영상이 또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상 자료 2가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수험생들이 교과서보다 더 많이 본다는 그 수능 특강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인데요. 2005년 9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게 계속 생산이 돼서 지금도 올라와 있고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만들어 오면서 일주일에 월화수 3편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게 6월 3일 현재 1272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이 그 발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편의 지식 채널 2를 또 받고 그리고 예전에 저도 이걸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대표적인 선호 작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갑과 을이라는 제목의 지식 채널인데요. 물론 이 지식 채널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더빙도 없고 자막 처리가 되고 배경음악이 나오고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고 시간은 5분 내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이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막 그 험한 얼굴을 하고 이빨만 보이는 갑이 을에게 막 뭐라고 떠들죠. 그 을은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바뀌면서 갑 아래 을. 대한민국에서는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로 갑과 을이 왜곡돼 있다. 그러면서 시각적으로도 위아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갑 아래 을, 관 아래 민, 대기업 아래 중소기업, 그 다음 기업 아래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캡처한 화면 6번을 보시면요. 대기업의 매출 실적은 최고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최대다. 그리고 이익은 보다 위로 가고 위험은 보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갑의 이익을 위해서 을을 최대한 옥죄는 튼튼한 먹이사슬. 위에 있는 갑이 이익을 극대화할수록 그 아래 점에 불과한 영세한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에게 모든 위험이 집중되는 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이 마쳐집니다. 이런 영상에 나와 있는 자막이 그냥 방송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의 그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꼭 그 어떤 전문가,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라는 걸 꼭 출처를 밝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갑과 을을 굉장히 그 살벌한 대립관계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그 갑과 을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갑질을 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이미 그 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죠.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갑과 을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아주 대비를 극명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영업자 기업 아래의 자영업자는 언제나 그 갑을 관계로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자영업자가 줄줄이 도산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매출 실적이 최고를 찍었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인과관계가 있지도 않은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뭐 영국의 황새 개체수가 늘어나서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건 전혀
인과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꼭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 중에 또 보면 이익, 뭐 대기업에게는 이익이 가는데 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위험이 쏟아진다. 그럼 이익의 반대말이 위험인가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게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은 사실 굉장히 나 좀 이렇게 착취당하고 싶어 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중소기업이 그렇게 얘기까지 한다는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바로는 항상 대기업은 그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실적을 최대로 올리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본다면 반기업 정서를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제 영상도 사실 충격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가렛 대처 이후에 그 최저임금제가 폐지됐는데 폐지된 15년 동안 핀란드는 어떻고 스웨덴, 독일, 영국이 각각 빈곤율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뭐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 제도와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블레어 총리인가요? 바뀌고 나서 그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정책이고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써서 자막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화면이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영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다. 이렇게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 말을 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의 희극이라는 또 그 영상이 있는데요.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도 정부도 아닌 지역 공동체다. 웬 또 뜬금없이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이런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경제학 편을 보면요. 거기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재력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빈곤이라는 해악을 지상에서 제거하는 데 공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쓸 수도 있고 지상에서 가난을 제거하는 데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한다라고 당위적인 걸로 읽는 순간, 또 학생들이 생각할 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치만큼 부자가 뭔가를 공헌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부자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늘 비난하고 부자가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영상은 자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었던 것들은 그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에 보시면요. 미국의 부자 10명 중에 6명은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아닌 상속인이다. 경제 엘리트 자녀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는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영상에 자막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아마 작년에 나온 영상인 것 같은데요. 피케티가 마르크스에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피케티 다시 보기 바로 읽기라는 데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더 말씀드린다는 게 오히려 식상할 정도일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EBS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몇 편만 봐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피케티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보면 자기 이론이 얼마나 좀 맹점이 있었는지 스스로 아마 고백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새로 자기가 논문을 쓰겠다는 방송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걸 발표를 하는 논문이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작년에 피케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의 얘기만 가지고 이런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 자본의 소득이라는 것이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그 제목의 다큐 프라임이 작년에 이제 좀 2013년이군요. 그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상에 보면 그 자기들이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힌 의도가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시작해서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구찰, 그리고 세계 석학들의 다양한 견해를 모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 석학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석학들이 얘기한 거를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했을까에 대한 걸 우리가 의심스러워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의도적인 편집에 의해서 그 짜집기 했다는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편 돈은 빚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금융, 뭐 신용이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은행은 야바위다. 그래서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자를 내게 만든다. 이런 게 불편한 진실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요. 2부에 보면 뭐 소비는 감정이다. 그래서 소비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합리적 소비가 있어야 우리의 효용도 극대화되고 우리는 이 순간에도 사실 소비를 즐기고 있는데 그 소비가 강요당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3부편을 보시면 금융지능이 있는가, 그래서 펀드와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뭐 금융회사 직원이 이 금융을 자신들의 인센티브 때문에 금융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4부를 보시면요. 아담 스미스하고 칼 마르크스를 등장시켜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 그러면서 뭐 둘 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부작 중에서 사실 앞권은 5부거든요. 그 자본주의에서 그 자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서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부에 보시면 느닷없이 국가의 역할을 막 강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에 부정적인 부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등, 양극화, 빈부격차, 뭐 금융권의 탐욕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뭐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이신 이정우 교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뭐 하이에크하고 케인즈가 막 랩으로 대결하는 것도 나와서 시장도 아니다, 또 뭐 정부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나중엔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그 한참 이 자본주의 영상이 나왔을 때 그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주필께서 그 이것을 3부작으로 비판하는 영상을 만드셔서 두 분은 직접 주필님께서 방송을 하시고 한 분은 안재욱 교수님이 나오셔서 금융에 대한 올바른 학문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방송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정규재 주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몇 부분만 좀 읽어보면 이 영상물은 자본주의라는 영상물은 그 시대정신이라는 그 자료와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단체가 만든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편집한 짜집기다. 그리고 그 돈이 왜 불어나는지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화폐의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FRB에 대해서도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 뭐 시민이 주인이고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복지라는 복지 유토피아로 끝을 맺는데 복지가 무슨 만병통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안재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자라는 거는 미래 재화보다 현재 재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시간 선호에 따른 거래 비용이다. 그래서 이 그 이자는 미래 재화를 소유하려는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소유가 아니고 여기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음모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영상이 그해 2013년에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대상이 도대체가 아무한테나 주는 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나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이게 이런 상까지 받았으니까 정말 굉장한 영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결국은 만약에 이런 비판하는 방송이나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EBS의 자본주의라는 그 입소문만 가지고 만약 영상을 보게 된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채 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EBS의 원죄가 크다. 그렇게 이제 이 두 종류의 영상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전 뭐 교사라서 학교에서 늘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늘 피부에 와닿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EBS의 수능 특강은 수능에 반영되는 교재입니다.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기 때문에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하나 또 나오면 그 책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겠지만 3월 달부터 6월까지는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봤을 때 제가 지적할 만한 내용이 한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강에 인간과 사회 구조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관점이 나옵니다. 근데 관점은 아시다시피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을 그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조를 설명하는 예로서 학교 구조를 한번 플러스라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회 구조 중에서 학교 구조를 한 번 더 추가로 설명하면서 이 추가 설명하는 관점에는 갈등론적 관점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학교 구조가 뒤에 사회 제도라는 단원에서 또 한 번 다뤄지고 거기서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는데 여기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굳이 학교 구조를 끌고 오면서 갈등론으로 추가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갈등론적 시각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지필진의 의도가 혹시 아닐까라는 것을 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강으로 넘어가면 사회 이동과 계층 구조 단원이 나옵니다. 이 밑에 개념 플러스에 보면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역량, 제목은 아주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가능성이 희박할수록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인 어떤 비관, 불만, 욕구 불만, 그래서 자포자기, 근로의욕 상실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주관적 의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층 인식의 그 주관적인 태도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암묵적으로 이것을 학습하게 되는 순간 정말 우리 사회는 계층의 이동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나 보다. 교육이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의욕상실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제 암암리에 학습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기서도 그 모든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대립과 갈등 구도로만 이해하려는 갈등론적 시각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2강과 연결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문제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읽다가 되게 울컥했어요, 사실. 이건 뭐 울분을 끌어올리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의 제시문인 즉 그렇습니다. K라는 학생이 명문 사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대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가출한 상태라서 생사불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있어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그 등록금을 벌고 있는데 돈도 제대로 등록금도 못 내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너 비싼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대학으로 가라. 이 학교는 등록금 비싼 사립대학이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자퇴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에 보면. 그래서 가난한 어머니와 부채에 시달리면서 이자를 갚으며 근근히 생활한다. 뭐 이런 내용의 제시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옳게 이해한 학생이 누구냐?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만 봤을 때 과연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제시문인데 이렇게 설명을 한 보기의 선택지는 답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충분히 계층 상승의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문은 그게 일반적인 사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답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복지단원에 가면 그 신자유주의의 복지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딱 읽기 자료로 준 내용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복지 확대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시키는 걸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가 시장에 강력히 개입하는 것은 시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간섭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걸 반감을 가지고 싫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지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복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그 내용 설명을 보시면요. 수능 특강 135페이지에 이런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한계를 기술하는 표인데요. 복지가 확대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느닷없이 GDP 대비 우리나라 복지비가 얼마 지출하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복지의 한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복지비 지출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는 넣지 않고 GDP 대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복지비 지출이 약하다. 그래서 아직도 복지비를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면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넣은 사람은 과연 복지의 한계가 뭐라는 걸 설명할 의도는 도대체 있는 것인지 그런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데이터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변동 단원이 있는데요. 그 사회 변동을 얘기하면서 뭐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동 문제를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다룹니다. 사회 변동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그 사회 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바뀌고 이런 변동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생활 양식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이고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게 가나의 제시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디귿 같은 경우에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본주의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충분히 나를 설명하는 말로 디귿의 보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도 이것을 오답 처리를 해야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보면 뭐 농업에서 공업으로 됐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 확산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학생 예를 들어 보기가 근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자본주의 생활 양식의 그 확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연결이 되고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옳다고 말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 현대사회의 사회구조 변동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런 진위를 좀 의심하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회 변동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노사 갈등 부분을 부각시킨 점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이런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에는 그 여지없이 정부의 역할 강화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주체가 자기들끼리 현장에서 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의 문제랄지 또 실업의 문제랄지 노사 간의 문제랄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교재에서 제시할 때는 정부의 역할 강화 이 부분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의 권리라든지 자기의 어떤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런 식의 교육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살펴본 바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사교육을 진정시키자라고 만들었던 게 EBS고 EBS의 원래의 그 태생은 도우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우미가 어느새 지금은 뭐 거대한 공룡이 돼서
마치 그 사막에 있는 텐트 속에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 대신 텐트를 차지하고 있는 낙타의 형국이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분명히 제대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선생님들도 임의로 또 교육을 하시지는 못합니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교육과정에 준해서 만들어진 또 교과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것을 제대로 학습시키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그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내야 되는 교재나 수업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이런 학습 자료로서의 EBS 영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한테 그 스며들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사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경제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선생님들께 계속 깨어있자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멈춰 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고요. 느린 걸음이라도 멈추지 말고 선생님들도 공부하면서 가고 걸어가면서 읽고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자본주의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들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글귀를 좀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돈의 힘은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국가들은 굳이 도덕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고귀한 평화를 지키게 된다. 또 그것의 중재를 통해서 평화를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지키는 힘도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칸트의 가르침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오해 없이 이런 EBS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뭐 아까 최저임금제라든지 가불관계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자본주의 같은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별로 고민 없이 그냥 그 EBS에만 맡기고 학습 자료로 무방비 상태로 써버린다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로 저는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EBS의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특히 그 이지시 이쪽이 이제 가장 그 파워풀한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결론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교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보면은 그 교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당신 자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자고 있는 교사 아무도 전부 깨어 있다고 해요. 다 깨어 있는데 문제는 좌파 쪽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이 많은 교사들이 그쪽에 대해 또 학심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중이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교사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깨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는데 단지 사고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치우쳤다 하는 그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 학심범이에요. 학심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매체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제도가 중요한 게 이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제도에 맞춰가지고 또 사람들이 변하게 되니까. 하여튼 이런 사실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어떤 이 문제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발제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제의 내용에 대해서 꼭 발제에 대한 이 토론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각자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긴 또 보면은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순서대로 하죠. 우선 우리 김소미 선생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용화여고 교사 김소미입니다. 먼저 조윤희 선생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식, 채널 2와 다큐 프라임 등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EBS 수능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편향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능 연계해서 수능 EBS 연계 70% 연계해서 대입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주도의 그 입시 정책 왜곡 편향이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된다라는 쪽에서 저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난 교과서 심층 분석 1, 2차를 통해 드러났다시피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서술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EBS의 경우에는 교육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대학 입시 정책의 천병에 선 EBS가 교육 수요자의 권리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저는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변변한 자본도 없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초중등 교육 이수율과 낮은 문맹률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달성하며 국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국민적 교육열은 부모의 학력보다 자녀의 학력 상향 이동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자녀가 61%나 되는 반면에 부모보다 저학력인 자녀는 3.5%에 불과하다는 것을 OECD 교육 지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오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시까지도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로 공급되고 고등학교 교육은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구조 한가운데를 차지하며 덩치를 키워온 공룡이 바로 교육방송 EBS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시험에 전전긍긍하며 3년을 보냅니다. 수능 중심의 교육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표현력,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의 기술적인 능력만을 요구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정답을 기획하고 구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점이죠. 때문에 학생들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반복 학습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오지선다형으로 주어진 문항 속에서 막연히 답이 하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강박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 1학년 사회 EBS 수능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삶과 질, 복지 단원에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물질적, 금전적 후원을 하는 행위. 나는 공동체의 이익이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개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제시문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지선다형을 보면요. 1번 가는 사회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가는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수 있다. 나의 예로 의료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가와 달리 나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다. 나는 가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은 어떤 것일지요? 한번 풀어보시지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 문제 풀었을 때 답이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했는데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교과서에는 이제 이 문제는 기부와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기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물질적, 금전적 후원을 하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개념을 공동체 이익이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개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때문에 답은 이제 4번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기부나 사회봉사 모두가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2번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보시면 기부를 통해서 자활을 도울 수 있다는 보장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힘 스스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스스로 일어서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처럼 2번이 답이네. 그죠? 네, 2번이 답이구만. 네, 근데 이렇게 교재가 제시하는 이런 게 문제가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칠판 강의를 통해서 강사들이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객관식 문제에 종속시킬 수 있는 학생만이 확실하게 이렇게 4번 답이라고 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무상의 금전 제공이 그들의 자활을 도울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듯이 한국사, 일반사회, 사회문화, 문학 등의 교과서가 편향된 개념을 가르친다면 수능 문제는 이를 객관화시켜서 암기시키고 주입시키는 그런 구조화라는 것인 거죠. 자,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2014년 EBS를 통한 고교 사교육 경감액이 1조 원이 넘었으며 이는 고교 사교육비 전체 규모 5조 원의 20% 수준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EBS가 공영방송 EBS 역할을 다 한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EBS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수신료 3%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집행되는 정부 지원금과 수능 및 영어 채널 운영을 통해 거두어지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는 한 해 예산 3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70%는 광고나 협찬금, 교육시장에서 유통되는 EBS 수능 방송 콘텐츠와 교재 콘텐츠 수익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EBS는 사실상 민간의 자본으로 움직이는 방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골 선생님께서도 2004년 교육정책포럼에서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교육 상품들은 정부가 아니라도 시장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로 번창하는 사교육 산업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만 정책을 그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로 맞아떨어져야 할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상 민간 자본으로 움직이는 EBS 위에 공교육이 올라타 있는 이런 기형적인 모양새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능 한 문제를 틀리면 곧장 2등급으로 떨어지고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한 과목 등급이 떨어지면 그동안 목표와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 됩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물수능 됐다, 불수능 됐다 막 그래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이런 EBS 방송을 스스로 주입하고 아이들은 그런 하나라도 더 맞기 위해서 1등급 맞기 위해서 계속 주입하고 암기하고 외웁니다. 교과서보다도 EBS 교재를 더 많이 보는 것이죠. EBS 쓰는 교재가 성경이라면 인기 강사는 어쩌면 일종의 메시아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인기 강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학생들은 스스로 즐기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공부는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험만 끝나면 변별력 문제가 계속 그런 논란이 일고 있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영방송 KBS 3이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라는 이름의 공영교육방송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2000년 6월 20일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발효되면서부터죠. 법은 제1조에서 EBS가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좌편향 문제가 지적되는 다큐프라임 등 교육기획 다큐멘터리들입니다. 다음은 방송사가 내세운 자체 선정 기준인데 표 1로 나타냈습니다. EBS의 법적 설립 취지인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 구현, 민주교육 발전에 부합하는 아이템, 타 종합평성방송사와 차별되는 아이템, EBS가 성공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아카데미즘의 근본 바탕을 둔 아이템, 다큐멘터리 장르의 특성에 맞고 영상화가 가능한 아이템, 1회성이 아닌 최소 2, 3회 이상 재사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형 다큐멘터리에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선정 기준 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PD가 단독으로 정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방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시장 반기업적 제작물을 걸러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 2007년 이후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예산 집중과 공격적인 편성을 진행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장경제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면 노조들이 나서서 모니터링의 필요성, 경제정책 홍보 프로그램 불가론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EBS 지식채널 2에서 방영된 내용이 한계 비용과 기회 비용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는데도 이것이 과연 저널리즘에 훼손한 일인지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이념 편향적인 그런 생각을 밝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방송 EBS의 경우에는 왜곡 편향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아무리 중립적으로 기술된다고 하더라도 집필자가 저술 과정에서 편향적인 내용을 부각시킨다면 어쩔 수가 없는 도리입니다. 고등학교 일반 사회 교과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생활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 한 문장이 세상 모두가 약자가 되어버리는 교과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교과서 내용을 EBS는 방송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BS 강사가 EBS 수능 교재 집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교과서 집필 그리고 수능 문제 출제자라도 출제까지 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성 원리로 삼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교과서 또는 이 EBS 교재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에 사회주의적 인식의 바탕을 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편향의 문제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필과 모니터링 과정에서만 제대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입시 정책은 불난집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정부가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학이 가져가야 할 이런 학생 선발권을 EBS라는 방송사가 가지게 되는 기형적인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학 입시 정책이 사교육을 해치는 경우는 있어도 사교육이 공교육을 해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EBS를 비롯한 교육부가 유독 강조하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과연 옳은 주장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제시해온 평준화, 기회균 등 산불정책, 수능,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같은 정책들은 학생들을 도구화시켰고 정치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배우고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획일화되고 기계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이유 없는 괴로움만, 피로감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배우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에 따른 책임을 배우며 도전과 모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 지원 설명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 노름은 안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미국의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구 능력, 과외 활동 실적, 스포츠 실력,
성격의 4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EBS 연계 70% 연계 정책한다면 정말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찍이 복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말은 그런 배급 제도가 불러온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많은 부작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교육 배급 제도의 피해들이 모두 뚜렷이 드러나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니다. 현행 교육 제도에 대한 불평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불평들은 입시에 관련된 부작용들에 국한될 뿐 보다 근본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눈에 잘 띄지는 않는 폐해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왜곡 편향에 확대 재생산된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현행 수능 70% 연계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책이 거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정책인데 사실 뭐 중하위권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정책입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하는 바지만 1, 2학년 때 성적이 되게 뭐 4, 5등급, 5, 6등급 안 좋았다가 3학년 때 EBS 교재만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면서 보다 보니까 2등급을 맞게 되고 1등급을 맞게 되고 인서울에 건대급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상위급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이런 EBS 70% 연계가 그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실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아가서 진학과 입시 과정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권을 되찾아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구로공단 여공들이 다녔던 야학도 사교육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재수생들도 결국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역시 모두가 사교육입니다. 그렇게 사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 시스템을 벗어난 교육은 결코 공공재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여기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